우선은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다 들리시죠? 그래서 뭘 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지 않겠습니다. 관객 5,000명밖에 들지 않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오래된 인력거 10년 촬영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편집해서 참 야멸찬 꿈을 갖고 극장 개봉을 했는데 6개 극장에서 5,000명 들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흥행에 실패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그래도 한 2만 명은 들어줘야 그래도 흥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4분의 1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흥행에 참패한 감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우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래된 인력거가 어떤 건지를 짧은 동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인력거 꾼의 이야기입니다.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혹시 소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김첨지가 나오죠. 1920년대, 30년대 한국 역사에는 50년대 초반과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인력거가 일부 지역에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에는 인력거가 아직 있습니다. 물론 일본 교토에 가도 인력거는 있고요. 중국 상하이에 가도 있고 마카오에 가도 인력거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력거는 실제의 탈거리가 아니라 볼거리로서 관광의 거리로서의 인력거입니다. 근데 인도의 캘커타는 관광객을 위한 인력거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제의 탈 것으로서의 인력거입니다. 인력거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노동에 의한 운송수단입니다. 옛날에 이거 뭐죠? 가마가 있긴 했습니다만 바퀴가 있고 그 인력거를 맨손으로 잡고 그리고 인력거꾼들은 대부분 맨발로서 지열 78도에 80도, 70도, 80도에 해당되는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인도 캘커타에 있는 인력거가 관광객을 위한 인력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기에 보면 실제로 그런 말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움직여지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인력거입니다. 저는 1999년에 처음 캘커타에 가서, 인도는 처음 아니었습니다만은 캘커타에 가서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미셔너리 체리티, 즉 라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빈민구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영화에 나오는 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인력거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어떤 제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만나는 인력거꾼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도 촬영을 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했지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 장비를 실어 나르고 저를 움직여주는 인력거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샬림이란 인력거꾼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예를 들어서 인도인들이 10루피, 우리나라 돈은 250원에 주고 가면 그의 맨발이 아쉬워서 저는 한 500원 정도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인도어를 잘 못했습니다.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03년에 제 아내와 캘커타에서 만난 천사들이라는, 즉 테레사 수녀원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서 제 아내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깔리가트라는 곳과 우선 이제 마다하우스라는 곳을 가죠. 마다하우스에 아침에 미사 드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끼리 아침을 나눠 먹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종교적인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샬림과 인력거꾼이 같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메고 들어가면. 그 시간이 약 1시간, 미사까지 해서 아침 먹는 시간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 집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샬림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제 촬영의 조력자로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샬림과 당신은 어떤 관계야?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묻습니다. 애들이 몇 명인지 알아? 집이 어딘지 알아? 저 사람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 저 사람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저 사람이 언제 행복한 줄 알아? 언제 기뻐한 줄 알아? 저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친구라고는 했는데 난 그 사람의 아내 이름도 모를 뿐더러 아이가 몇 명인지도 몰랐고 그 사람의 한 달 수입도 몰랐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어떤 것에 행복해하며 어떤 것에 기뻐하는지조차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친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럼 친구 아니네. 아차, 나는 친구라는 말을 너무나 남발하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난 당신이 저 사람과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샬림의 등에서 당신 아버지가 느껴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3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40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버님 결혼하던 시점과 저희 아버님은 10년의 차이가 나는데 저에게 아버지는 트라우마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질과 기관지 천식과 악성 루마티스 관절염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되기도 전에 저는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성당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성당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아일랜드계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성콜롬반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100일 전서부터 가서 주사 맞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님은 엄청 가난하셨고 그러면서 저희 둘째까지 낳고 저희 아버님은 뒤늦게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가장이 군대를 간 겁니다. 아이를 둘 낳고. 그래서 어디를 가셨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월남전 참전을 하셨습니다. 월남전에서 2년 계시다 오니까 제 기억 속에서 제 5살에 돌아오셨는데 부산항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살림이 좀 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아세아 극장이라는 곳에서 매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조금 돈이 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가 그 당시에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1960년대, 70년대는. 그러니까 제 병원비로 만만치 않은 돈들이 나가요. 그런데 제가 잊어먹지도 않는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어느 날 막 수덕수덕 얘기하시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들은 다 못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자면서도 부모님 얘기 다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경험했어요.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자다가 깨서 뭐라고 말씀하시셨는데 그 얘기의 주제 내용인즉 우리 큰애 병원비 어떡하지? 지금 돈은 하나도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돈을 좀 벌어 놓으셔서 춘천의 효자동이라는 곳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셔갖고서 모는 종이를 사셔다가 아버님이 스스로 집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콘크리트로 만드는 집이죠. 옛날 슬라브 집이라 그래갖고서요. 근데 그것이 제가 기침을 한 번 할 때마다 기둥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제가 간질을 일으키면 한 5-6개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당장 병원에 가야 될 돈도 없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막 울컥해지는 게 있어요.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다라는 걸 눈치채면 그것도 부모님께 불효예요. 그 10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그걸 입을 틀어막고 울기를 시작하는데 제 기억으로 1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 후로 보부상이라 그러죠. 병아리를 갖다가 부화장에서 사다가 양구, 화천 돌아다니면서 파시고 5일장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시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이 또 저에게는 또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는 거는 태어나면서도 기관지 천식, 간질, 악성 루마티스 관절염을 갖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꿀리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이라도 좀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옥 훈련을 시키셨어요. 정말 지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가난한 집안에서도 춘천초등학교에서 제가 빙상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스케이트가 챔피언이라고 하는 스케이트가 한 2만 5천 원 정도 했어요. 그 당시 70년도에 2만 5천 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거의 돈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 전승현이라는 스케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스케이트도 만만치 않게 노르웨이라는 스케이트도 있었는데 그건 그 당시에 그 당시 돈으로 한 7만 원, 8만 원 했습니다. 지금 한 300만 원이 넘는 거죠. 스케이트 하나에. 근데 노르웨이라는 스케이트는 못하고 그래도 전승현이라는 스케이트와 챔피언이라는 스케이트는 아버님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그리고 저는 혀가 되게 짧습니다. 발음도 부정확했어요. 예를 들어서 때려잡자 공산당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발음이 안 돼서 곤산당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 잘못하는 바람에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공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교육시키려고 연필을 입에다 물고 발음 똑바로 내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랬던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제가 받은 상장이 한 100장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중학교 가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춘기가 오고 나서부터 예전에는 뭔가 정신력으로 아주 악독함으로 어디 가서 누군가 시비를 걸면 너 누군데? 야, 너 나한테 시비 걸었어? 하고 바로 그냥 확 돌멩이로 찍어버린다든가 막 이러는 식의 좀 포악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잔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했고 고등학교를 가서 2군데나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우나를 가면 제 옆에 안 앉아요. 온몸에 칼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칼자국이 어디 가서 싸워서 찔린 게 아니라 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싸움박질이 벌어지면 상대방은 여러 명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들과 신체적으로도 떨어지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럼 저는 칼을 들죠. 근데 제가 칼을 든다고 상대방을 푹 찔를 용기도 사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서 아주 태연스럽게 앉아서 면도칼 같은 걸 딱 들고서 그래 누가 한번 담가볼까? 하면서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피가 철철 나면 상대방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저 꼴통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군데 잘리고 이 근처 가리봉동에서 볼펜 공장에서 다녔습니다. 공장 생활을 한 1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친구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름방학 때 만났는데 모를 소리들을 하는 바람에 나도 대학을 가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갖고서 소유가 뭐고 존재가 뭐고 헤겔의 변증법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그래도 까미하고 샤르트르까지는 알아들었는데 헤겔이 나오고 에리 프롬이 나오고 막 이러고 나니까 야 이거 어디서 배우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선배들과 세미나를 해서 배웠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대학 가면 되니?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21살에 봐서 22살에 대학을 갔는데 이제 그 과정에 아버지와 오갔던 것들에 대한 상처와 또 아버지가 저에게 걸었던 기대 또 쌈박질꾼이 됐으니 아버지가 무너지는 기대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애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10대 후반 때까지는 아버지와 저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한 거는 20대 후반에 화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저희 집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샬림에게서 당신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라는 말에 제가 그냥 확 무너집니다. 이 오래된 인력거는 맨발로 인력거를 끄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굉장히 가난합니다. 저 인력거꾼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자기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도 수입이 괜찮은 편인데
저 사람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대 액수는 7만 원입니다. 그 7만 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륜차를 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1999년에도 만났을 때도 카메라로 저희가 일부 기록을 해놓긴 했지만 그때는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조력대로 살짝 걸리는 모습을 기록하다가 2003년도 저희 아내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친구로서 보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고 그 삶을 공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큐멘터리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촬영을 해서 2010년 이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2011년 캐나다 핫닥스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작년 12월 15일 날 극장 개봉을 했죠. 혹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람 사는 곳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인도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떱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거지의 눈동자에도 보석이 있는 나라. 시장거리의 청소부조차도 성자가 되는 나라.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물질 문명에 익숙해졌고 산업화된 문명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인들을 붙잡고요. 이렇게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Are you happy? 그럼 100이면 100. I'm happy. 인도어로 한 보쿠시락다오. 나 매우 행복해.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과 며칠 같이 지내고 아니면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은 술을 한 잔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보쿠시에 당신 정말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 순간 한숨 푹 쉽니다. 우리 와이프가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약값이 3만 원이면 돼. 실제로 한국 돈이면 3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그 3만 원이 없어서 와이프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인도의 아이들은 눈에 무슨 균이 들어가서 걸리는 병을 참 많이 걸립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별거 아닌 병인데 그 약을 댈 돈이 없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사실들은 다 덮어놓고 인도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올해 50살입니다만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릿고개를 기억하실 거고요. 저만 해도 춘천의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앞에서 일정한 주기가 되면 통 이만한 거 들고요. 줄 쫙 씁니다. 그러면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가 아닙니다. 분유가루를 줬습니다. 지금 분유는 이렇게 타서 먹는 거죠. 저희는 찜을 해 먹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분유를 갖다가 쪄먹고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 먹었어요. 개떡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요. 그거를 미군 무대 앞에서 쫄래 길수고, 그러다가 운 좋은 날은 Hello, give me some chocolate. Hello, please, chocolate. 이러면 초콜릿 하나 많은 거 얻습니다. 그럼 그날 대박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지금 그게 지나간 거니까 추억처럼 느껴지고 노스텔지하고 향수죠. 제 어린 나이에도 그건 고통이었어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병원비 없어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얘기해서 제 입을 틀어막고 울어야 했던 그 소년의 심정은 지금 저에게도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폭언을 합니까? 이건 폭언입니다. 그들과 살아보지도 않고 가난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뭔가 정신적인 결핍을 느끼니까 그들의 세계에 정신주의라는 걸 갖다 과다하게 쏟아 부어서 덕지덕지 발라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시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우리 독자들이라든가 관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문화적 콘텐츠에 너무나 속아서 그런 책을 소비하고, 와, 인도에 가면 내 정신적인 스승을 만날 것 같아. 왠지 인도의 바라나시 화장터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딱 죽음을 쳐다보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스승이 딱 나타나서 너 왜 이제 나타났어? 난 너를 10,000년 동안 기다렸어. 인도의 종교,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언사에 굉장히 능합니다. 소피스트들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바라나시에서 직접 겪은 겁니다. 바라나시 화장터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있는데 웬 인도인이 딱 나오더면 Where are you from? I'm from heaven. 제가 그랬습니다. 나 하늘에서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인도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어로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가? 너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는 어디다 걸 수 있는가? 자, 1m가 하늘과 땅의 경계일까? 10m가 하늘과 땅의 경계일까? 결국 그 경계는 없고 너는 하늘고 땅도 아닌 무의 개념에서 왔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죠? 근데 이게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바라나시 가는 사람들이 조금 영어를 하거나 인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겪는 레퍼토리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잠언 같은 것들이 되게 이리저리 써먹을 수 있는 잠언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면 뭔가 정신적인 스승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인도인들 보면요. 눈이 정말 크죠. 이목구비 뚜렷하죠. 그러면 눈만 마주치면 웃습니다. 헬로, 하이. 그럼 아이도 와서 하이 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여행자로서는 낭만적인 시각에 빠지죠. 여행자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고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들의 심리 분석을 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여행자는 기본적으로 낭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하이, 나마스테 하고 웃으면 나마스테, 그들의 미소에는 항상 보석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분명 가난하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 속에서는 행복하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인도인이다. 이렇게 글들을 씁니다. 이거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저는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인도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요. 여기서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마루지입니다. 그러니까 마루지는 랜드마크의 순수한 우리말인데 우리가 랜드마크 하면 이런 큰 건물,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쌍둥이 빌딩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삶의 마루지는 내 인생의 깃발이다. 원래 랜드마크는 어떤 거였냐면요. 옛날에 모험가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왔던 길 어디지? 헤매게 되죠. 그러면 그 왔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경계표입니다. 옛날 모험가들은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에 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어떤 마루지를 세우는데, 여기서 이제 마루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은 어떤 우리식의 마루 있죠. 플로어의 마루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혹시 스마트폰으로 뒤져보시면 압니다. 어떤 뜻도 있냐면 정상, 하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에 랜드마크를 세우는데, 그 랜드마크를 세우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기여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30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TV 리포터였습니다. KBS ETV의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성규의 현장 25라는 타이틀로 매일 아침 7시 10분부터 20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그 출연할 때 위암 사기 판정으로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아침 7시만 딱 되면 병실마다 다닙니다. 전부 텔레비전을요. KBS ETV로 나요. 병실 다 돌아다니면서. 춘천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 나오니까 딴 거 보지 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들이 송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나와서, 송지연 아나운서가 그러죠. 자, 늘 사회 문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성규 리포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현장을 다녀왔습니까? 네, 저는 검축 폐건자재가 마구 버려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럼 그림이 음악이 당당당당당당 뜨죠. 고발 프로그램인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어딘가를 막 파헤치고 갑니다. 카메라가 발걸음을 싹 따라오죠.
그러면 현장에서 폐건축자재가 버려진 현장에서 이것은 폐건축자재가 무단으로 방기된 현장입니다 하면서 현장 리포트를 하고 다시 음악 당당당당 나오고 하면서 트럭 운전수가 딱 계시면, 트럭 기사분이 계시면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에서 음성 변조하죠. 지금 이게 폐건조제라는 거 아신가요? 무단방기라는 거 아시나요? 이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뭐 이러면 저는 계속 집요하게 묻죠. 이런 프로그램을 한때 진행을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인생 성공했다고 보시잖아요. 17, 18살에 낡은 달로 쌈박진이 나오고 1980년 7월 달에는 제가 삼천교육대도 끌려갔습니다. 물론 3일 만에 풀려났어요. 다행히도 저희 집이 춘천의 보안대 앞에서 칼국수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단골로 오시던 보안사 간부님들이 이뻐해 주셔갖고서 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속썩였던 아들이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정의의 사도처럼 정의의 기자처럼 나오니까 그러고 가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역마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능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능기가 예술적인 어떤 끼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무용 하겠다고 해갖고서 뒤지게 얻어 터진 적이 있고요. 2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서커스를 보러 갔는데 그 당시엔 동춘 서커스는 아니고요. 무슨 행사를 가면 공터에서 서커스를 합니다. 와,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갖고 서커스 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3일 동안 식초만 먹었습니다. 왜냐면 몸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식초를 3일 동안 먹이셨어요. 저한테. 그랬던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그런 역마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나는 네가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부는 잘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제 춘천에 가서 아버님, 저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기 좋은데 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너는 원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좀 세계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다가 30대 중반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해야겠다는 꿈을 꿨고요. 그러던 참에 만난 곳이 인도였습니다. 저도 인도를 처음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거지의 눈동자도 보석은 있고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스승을 만날 것 같은.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의 자아를 위한 혁명을 80년대에 읽었고 오쇼 라즈니시의 책도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80년대 대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빨갱이였어요. 지금 피어는 줄 안다면. 돌멩이 던지고 거리에 나가서 뭐 타도 그리고 화염병이라는 꽃병 집어서 던지고 저도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체류탄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저는 기관지 천식이 있기 때문에 체류탄을 잘 못 견뎌냅니다. 그럼 도망 나오죠. 그러면 춘천의 시청 옆에 바라다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라다방으로 도망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오쇼 라즈니시라든가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들의 책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치열한 현장에 있다가 바라다방으로 오면 마치 피난처 같은, 피안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정신적 스승들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도를 꿈꿨어요. 그리고 또 최윤회 광장에 보면 주인공도 제3세계로 인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제 속에서 막 환타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처음 인도를 갔어요. 그때는 도전 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촬영을 하러 인도를 갔어요. 근데 보통의 촬영팀과는 달리 제가 먼저 답사를 가겠다고 그냥 그 당시엔 가이드북도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간단한 정보를 천련하고 하이텔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서 이제 공항을 갔습니다. 내렸죠. 그래서 택시를 타는데 이제 짧은 영어로 how much I want to go to Paraganj how much 그랬더니 300 루피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하니까 300루피면 뭐
한 7,500원 뭐 이 정도 계산을 한 거예요. 괜찮은 가격이야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짐도 이만큼 있었죠. 지금은 좀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밝은데 그 당시엔 컴컴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차가 탁 서요. 그러더니 돈을 달래요. 뭔 돈? 택시비를 지금 달래요. 기름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기름 넣는데 지금 돈 달라지 300루피를 딱 꺼내서 300루피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I can speak English. 300 US 달러. 지금 돈으로 따져도 한 35만 원입니다. 근데 300달러 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간 거기서 매장당할 것 같았어요. 택시기사가 한 명이면 저도 그래도 바람의 파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생활을 했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2명이었거든요. 왜 2명 타냐니까 한 사람은 조수래요. 근데 조수가 이만해요. 어떡해요. 그 컴컴한 데서 살아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300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바자르, 파르가 앉은 메인 바자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내리면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제 이 자식들 이제 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수예요. 일부러 사람 없는 곳에 여기가 파르가 앉자고 딱 내려주는 겁니다.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300달러 다 한 거죠. 그래서 뭐 사람 사는 데니까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뭐 그 당시 한국에서도 공항에서 일본인들 공항까지 오는데 뭐 시내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이에요. 하는데 사실은 3만 엥 이런다잖아요. 한국도 그런 짓 했거든요. 그래서 운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만나 보다 했는데 맨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인도인들이 제 앞에 나타나고 영어 좀 하는 인도인들은 전부 제 돈을 긁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인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판타지들이 막 깨져나가는 거죠. 와, 인도인들은 물질에 초연하고 돈에 초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위대한 스승 같은 분들인데 왜 맨날 돈만 밝혀? 이제 이런 고통들이 저에게 막 올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어가던 그리고 97년 12월에 또 한 번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갔던 지역에 대규모 폭동이 벌어집니다. 하리드와르라는 지역에서. 저는 이제 카메라는 다 뺏긴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걸 찍으러 갔다 카메라를 인도 경찰한테 다 뺏기고 그냥 관광객으로서 이제 하다가 폭동을 목격을 하게 돼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1980년대의 폭력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경찰이 개머리로 막 사람들 대가리 찢고 뭐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천민들이었어요. 천민들이 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예를 저희들 80년대에도 막 길거리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옆에서 우유라도 주고 물이라도 주고 시민들 박수라도 쳤어요. 근데 천민들이라고 다들 외면하고요. 경찰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인도에서의 폭력적 사태는 하나의 풍토병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그때부터 뭘 보게 되냐면 이제 인도 신문을 보게 돼요. 영자 신문들을. 매일 보다 보니까 맨날 폭력 사고예요. 어디서 사람이 몇 명 죽고 뭐 기차가 뒤집어져서 100명 죽는 건 유도 아니에요. 어디선가 맨날 누군가가 강간당하고 아이들 버려지고 무슨 병으로 죽고 폭력 사태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비하르라는 지역에서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커타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원래 테레사 수녀원을 찍으러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걸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다가 자원봉사를 제가 2달째 하고 있을 때 저는 깔리가트라고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면요.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호스피스입니다, 일종의. 근데 어느 환자가, 그러니까 저는 가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하나의, 그러니까 마치 천사처럼 돈이 좀 있는 나라에서 와서, 백인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유러피안들도. 그럼 환자들을 이렇게, 뭔가
애정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밥도 떠먹여주고 막 이러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모습이 발견이 됐냐면 여기 있는 환자 누워있는 인도인과 저가 동격이 아니었어요. 즉 내가 이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보는 것은 나보다 낮은 존재로 보면서 하나의 불쌍한 개를 쳐다보듯이 봤다라는 걸 내 스스로의 시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염증을 느끼게 되고 자원봉사가 훌륭한 거긴 하지만은 그들의 시선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던 시절에 한 인도인이 밥만 먹이려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말도 험악하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알아듣기에는. 하도 쉬면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촬영을 못하게 됐거든요. 수녀원 내부에서는. 촬영허가를 특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기가 있어갖고서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도인한테 들려주니까 번역을 못한대요. 지방말이라서 번역이 못한대요. 어디 말이니까 비하르 지방말이래요. 그래서 샬림이라는 인력거꾼이 비하르 출신이라는 걸 내가 기억을 해서 그 사람한테 들려줘서 그 사람이 표준 인도어로 들려주면 다른 인도인이 그걸 저한테 영어로 옮겨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연을 듣게 됐는데 깜짝 놀랐죠. 비하르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클래스 워라 그래갖고서 클래스와 카스트가 결합된, 즉 클래스라고 하는 건 계급 전쟁, 그 다음에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전쟁이 결합돼서 연간 500명이 학살당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정보를 샬림의 도움으로 번역을 하게 됐고 그 도움으로 인도 비하르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1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때 저는 이제 인도에도 빨치산이 있고 혁명 세력이 있고 또 그 사이에서 그들과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또 우익 자경단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서 사기치는 인간들은 좀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정도가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카메라로 담게 된 거죠. 내가 80년대 오쇼 라저니시와 크리슈나누 무르티를 읽으면서 느꼈던 인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도 가난 갖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고 가난한 천민들은 좀 더 얻기 위해서 의식화를 하게 되면 의식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경 자경단들은 그들을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애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또다시 빨치산들은 그거에 대한 인민재판한다고 또 상층 카스트 마을 상층 신분의 마을에 가서 너 누가 와서 우리 동네 와서 애들을 죽였어 라고 해서 또 쫙 끌어다 놓고 인민재판을 하면서 바로 칼로 목을 칩니다. 1950년대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똑같이 자행되는 거예요. 21세기인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가 시작된 게 오래된 인력거라는 다큐멘터리가 쭉 꿰는 10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혹시 오래된 인력거 보신 분들은 한 젊은 인력거꾼의 10살 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10살 때 모습이 제가 99년에 한 마을이 학살당하는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찍었는데 그 10년 뒤에 만난 젊은 인력거꾼이 하필이면 제가 10년 전에 찍었던 소년이었던 거예요. 비극적인 우연이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의 기록이 10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저에게 일종의 삶의 경계표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여기 불교를 절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은 시타르타가 왕자로서 왕궁에 나왔을 때 목격하게 된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늙어가는가? 사람은 왜 죽어가는가? 사람은 왜 아픈가? 사람은 왜 죽는가? 라는 고민을 갖고 부처가 출가를 하잖아요. 아니, 시타르타죠. 그때는. 시타르타가 출가를 하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성자가 많은 거거든요. 평화롭고 등 따시고 배 따시면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현실적인 폭력과 현실적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체념 속에서 뭔가 다른 이상세계를 찾게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있어서는 내 고통과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우리 자식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서 부처님이 나오고 지금 인도에서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시기는 유태인들이 로마인에게 가장 폭정을 받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가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자가 나왔던 시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정과 폭력이 횡행하던 시절입니다. 시타르타가 왕궁에 나와서 봤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2500년이 지난 인도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인도에는 왜 정신적인 스승이 많고 성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지를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인도라는 사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이제 저에게서는 삶의 전환점, 삶의 환승 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인도에 가면요, 쓰레기가 길거리에 막 이만큼 쌓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장에 소하고 돼지하고 까마귀하고 개하고 그 쓰레기를 먹습니다. 실제로 어느 유명한 문필가의 여행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버려진 쓰레기지만 개와 돼지와 까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소가 너무도 평화롭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는 다르게 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찰을 합니다.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먹는 거 갖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쓰레기장에서 관찰을 합니다. 안 싸우는 일을 발견했어요. 서로 먹는 게 달라요. 썩은 고기를 소가 먹을 리가 없잖아요. 개도 썩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먹는 게 까마귀하고 돼지하고는 가끔 싸워요. 근데 의외로 돼지하고 개하고 안 싸워요. 소하고 돼지하고 당연히 안 싸우겠죠.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건 신비한 현상이야. 미스테리한 현상이야 라고 해야죠. 신비는 무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모르니까 신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사회를 그냥 인도는 신비한 사회야, 신비한 나라야, 신비의 땅이야 라고 포장하는 게 낫습니다. 왜? 내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콧구멍을 굉장히 자주 팝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라이터가 콧구멍에 들어갑니다. 여담입니다. 순간 썰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코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코가 큰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천식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니까 코가 딱지가 지거나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지가 지면 손가락으로 후벼 팝니다. 콧구멍 파보신 분들 알죠? 그 안에 있는 건더기를 파냈을 때 오는 쾌감. 이거를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콧구멍을 쑤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가 커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코가 크고 뭐 이러는 걸 갖다가 저 사람은 코가 크니까 거시기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포장을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신비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인도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덧 유럽인들이 그렇게 백인들이 바라본 거를 우리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어느 날 우리가 유럽인이 되고 백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리엔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리엔탈인데 인도라는 사회를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엔탈리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대상화시킨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만약에 오래된 인력거라는 다큐멘터리가 적당히 감동적이고 적당히 미화시키고 월간지 요만하게 사는 뭐 센터 좋은 생각 이런 책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유라의 무슨 라디오 쇼에 나오는 것처럼 미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미담으로 만들었으면 관객은 한 10만 명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다큐멘터리 감독은 보통 극영화, 영화 감독은 고통의 지휘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감독은 고통의 지휘자면서 동시에 고통의 체험자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도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이제 제가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실한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즉 낭만적인 시각을 갖고서 인도 여인과 같은 그대 내게 속살을 보여줘. 이런 시적 감성이 아니라 좀 더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선으로 좀 냉철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는 시선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의 여기도 이렇게 이분도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저와 같은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정서적으로 느낀다면 이 사람도 16살 때 트라우마가 있나 봐. 그럼 동지적 의식이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이유일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포장하지 않고 좀 더 들여다보는 시선을 갖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은 참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인간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우면 아름답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 아름다움 뒤에 다른 얘기를 파헤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촬영하면서 막 이렇게 버무립니다. 이분의 이야기와 이분의 고통과 이분의 슬픔, 기쁨,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싹 버무리면서 제가 지휘자처럼 제 영상 속에서가 싹 섞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비바체로 빠르게 당당당당당당 하고 띄웁니다. 다음엔 슬픔이 나야 돼. 아다지오. 천천히 제일 바이올린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컨덕터로 지휘자를 역할을 하죠. 보통 극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감독은 다릅니다. 고통을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그 고통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소통할 때 작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극영화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자 여기서 연기 들어가고 비 들어가서 카메라 저기서 돌아간다. 자 스탠바이 하이. 자 조명 준비됐어요? 마이크 준비됐죠? 자 들어갑니다. 큐. 그럼 저쪽에서 너무나 슬퍼 막 울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울음은 훌륭한 연기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원빈은 영화 속에서 한 여러 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원빈이 진짜로 죽은 건 아니죠. 오래된 인력가에 또 죽음이 여러 분이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 진짜 죽은 겁니다. 누군가가 총을 쏘면 그 사람은 진짜 총을 쏜 겁니다. 공포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1999년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클라스트워, 계급전쟁과 신분전쟁이 결합된 비하르의 학살극을 취재하기 위해서 빨치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들어가서 촬영하고 마을로 도시급으로 중소도시 되는 데로 나왔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 경찰이 제 방에 들이칩니다. 왜냐하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 외국인이 들어갔거든요. 문을 딱 열어주니까 한 3명 정도가 제 방에 들어오는데 카르시니코프라고 러시아제 옛날 소련제 총입니다. AK-47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왜 자초지는 길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왜 들어갔냐는 거면서 나는 저널리스트고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나는 취재할 권한이 있다 뭐 하면서 저보고 이제 여권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왠지 여권을 줬다간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못 준다. 니네가 먼저 경찰임을 입증해 보여라. 하니까 자기는 경찰복 입고 신분증 총 들고 있으니까 경찰이다. 야 인도에서는 니네 경찰복 시장 가면 사고 총도 시장 가면 사. 내가 너를 어떻게 경찰로 믿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술 냄새가 났거든요. 사실 경찰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용을 쓴 거죠. 괜히. 그래서 언성이 올라가 감정적으로 막 충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인데 딱 총을 딱 들고서 너 죽고 싶어라고 인도어로 저한테도 총을 딱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을 딱 잡았는데 총이 뜨끈한 거예요. 이게 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요. 총이 뜨끈한 거예요. 총이 뜨끈하다는 건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 초반이었거든요.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취재하고 싶었던 마오바디, 즉 빨치산들을 취재하거나 또 자경단, 구구 세력의 자경단을 취재하는 데 있어서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촬영을 못 하는 거예요. 딱 잡고서 에라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어로 마루도 죽여줘 라는 뜻입니다. 죽여봐 라는 뜻입니다. 마루도. 그것도 큰 소리로 지르는 게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죽여봐. 죽여봐. 죽여보라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경찰이 딱 총구가 자기가 잡혀서 입에 놓은 것도 놀랐는데 내가 죽여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죽여봐! 보다는 낮은 목소리로 죽여봐 하는 게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었어요. 총을 딱 뺄라 그러는 걸 제가 더 죽여놓고 다시 입에다 쳐넣습니다. 죽여. 근데 이 사람이 막 총을 뺄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섬찟했어요. 잘못해서 방아쇠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근데도 그 순간에요. 안전장치가 걸린 걸 봤어요. 안전장치가 걸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당겨질 일은 없다. 그래도 무섭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딱 이제 기선을 제압한 거잖아요. 기선을 제압하는 순간에 총을 딱 내려놓으면서 너희 상관 불러. 지금 너희들은 외국의 기자들에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이 부분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큰 문제 제기를 할 거야. 하고서 이제 어영부영 돼서 이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다리 밑으로 다 물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오줌 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극도의 공포가 오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밝은 불빛이었으면 경찰들이 제가 오줌 싼 거 봤을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희미한 불빛 같은 거로만 오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랜턴 갖고 얘 오줌 쌌네 보진 않잖아요. 오줌을 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오래된 인력거라는 다큐멘터리를 인도를 들락거리면서 말라리아에 2번 걸렸고요. 그 다음에 황열병에 1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유도 알 수 없는 히트 알러지라고 무슨 열에 의한 알러지라고 해갖고 그것 또한 3~4번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질성 설사로 탈수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막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고통의 주의자면서 체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천상고원 무스탕이라고 이제 저희 촬영할 때 현장이고요. 네팔의 3,500m 다음 카트요. 3,500m라는 고산지대를 2007년에 촬영 갔을 때 제가 겪었던 장면입니다. 클릭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뭐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말하긴 뭐합니다. 이제 이것도 MBC 스페셜이라는 데서 2부작으로 나갔던 프로그램의 이제 일부였는데 방송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방송에서는 안 나갔어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저희 스태프들 찍는 메이킹 중에 들어가는데 방송에서는 뺐습니다. 뭐 감독이 무슨 고생한 거를 거시기하게 본 프로그램에요 라고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촬영 가면 저런 고생과 고통은 기본이에요. 근데 언제부턴지 한국 방송에서는 자기네들 고생한 걸 갖다 방송에다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사 아마존에 가갖고서 뭐 벌레한테 물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 먹었잖아요. 와, 우리나라도 비비치처럼 다큐멘터리 찍네? 그럼 비비처럼 다큐멘터리 찍으면 유럽과 다른 나라에 비비처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지금까지 해외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보신 저 다큐멘터리는 MBC를 통해서 방영돼서 유럽에서만 20만 유로에 팔립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 회사에서 만났던 어떤 다큐멘터리는
지금까지 해외 판매 수출액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18번지라고 하는 K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차 머시기 고도 다큐멘터리는 35개국에 방영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외 수출 판매 금액은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 고통스럽게 한 걸 갖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야, 니네 연봉 1억 받고 하는 애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생을 하겠느냐. 저희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제가 고통의 지휘자면서 경험자, 체험자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다가 자기네 개고생한 얘기를 집어넣고 그걸로 시청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판매 안 되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샜습니다마는 제가 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천상권 무스탕이라고 네팔의 한 3,500m 지점인데 저 지역에 촬영하면서 제가 이빨이 7개가 빠집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치주염도 같이 오고 그러잖아요. 당뇨는 그 사람 중에서 제일 취약한 데를 먼저 치잖아요. 제가 두 번째는 지금 눈인데 첫 번째로 온 게 치주염 이빨을 건드려 갖고서 저 안에서만 촬영하는데 이제 이빨이 흔들리는데 기압이 3,500m가 평균이고 많이 올라갈 땐 6,000m까지 올라갑니다. 뭐 산소가 적은 건 뭐 별거 아니고요. 기압이 떨어지니까 어느 날 이렇게 촬영하다가 이렇게 이빨이 흔들려서 쑥 하면 쑥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촬영하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엽기쇼를 했는데요. 제가 50살밖에 안 됐어요. 50살의 나이에 이제 조금 있으면 만 5살이 되는 큰 딸아이와 이제 17달 된, 17개월 된 둘째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자꾸 나보고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빨 닦을 때 보면 틀니 빼갖고 이러고 닦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할아버지 같아. 물론 자기 친구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야 40살인데 저는 그보다 10살이 더 많으니까 할아버지 소리를 듣죠. 그래서 좀 고통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런 장면들을 갖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턱 내린 거는 딱 3번째입니다. 제가 성균관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다큐멘터리 감독은 왜 고통의 지휘자면서 체험자냐고 하느냐고 묻길래 간단히 얘기할게. 툭툭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넘기는 친구도 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저 친구도 수업 듣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저 친구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겠다고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씬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없면서 한번 나도 시나리오에서 극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제목도 희한하죠. 시바 인생을 던져 라는 극영화를 제가 9월부터 인도에서 촬영에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작비는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이제 배우들과 함께 극영화를 지금 시나리오 오늘 다 썼어요. 여기 오기 전에 시나리오 다 썼고요. 이 내용은 그거예요. 인도에 가면 다들 철학자가 된다며? 그래서 인도에 가면 정말 다들 철학자가 될 수 있을까? 가보지 않은 자에겐 인도는 분명 꿈을 꾸게 하는 곳이다. 물론 누구나 인도에 가면 나름대로의 철학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썼고요. 사실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다니면서 겪었던 거를 시나리오로 엮어서 이제 극영화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시바 인생을 던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제목도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꾸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아름다운 타지마을 안에서도 아니고 인도 수도승과의 우연한 만남에서부터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인도에서의 말도 안 되는 온갖 프로블럼에 치여서 낭만 섞여 꾸어온 인디아 드림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인도는 정신주의 목이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거지도 성자가 되고 거지의 눈동자에도 보석은 있고
이렇게 꿈꿔왔던 것들이 제가 97년에 인도를 들락거리고 1999년과 2000년도 사이에 인도의 개국 간의 갈등을 다룬 현장에서 그 학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보면서 그 판타지가 확 깨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모순적으로 그 꿈이 깨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새로운 꿈을 또 품을 수 있었어요. 바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꿈이었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모순적인 나라고요. 온갖 다양성이 있고 세상에 안 될 것 없고 될 거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고대가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화배우는 자기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1000만 원짜리 만년필을 쓰고 뭐 이럴 정도입니다. 인도의 빈부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 대그룹의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바캉스를 간다 그러면 벌써 천하의 조선일보도 씹을 겁니다. 근데 인도는 영화배우가 자기 전용 비행장이 있고 자기 전용 제트기를 끌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런던 가서 심지어 인도의 모 지역의 공산당 당수 주 수상은요, 아이들이 다 영국에 런던에 있어요. 별장도 런던에 있어요. 공산당 수상인데 사회주의 정당의 주 수상입니다. 그래도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인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제일 맹점이냐면 이겁니다. 운명이라는 화살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땅 쏩니다.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은 날아가기 때문에 너의 운명은 이미 활시를 떠난 운명이다. 그래서 그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힌두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다른 얘기를 하셨죠. 뭔 소리? 활시를 떠나도 내가 치면 딴 데로 가.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던 시절에도 브라만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민으로 그 아들도 천민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처가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부처도 못 바꿨죠. 지금의 인도를. 이게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물론 인도 헌법에서는 신분제도를 거부합니다. 금지합니다. 근데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관습법으로 행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지역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시골 지역 가면 여전히 그 카스트는 여전히 강력한 관습법으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인생, 사람과 나, 현실과 안과 밖 마주해서 의미를 찾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의미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에서 이번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둘로 나눠질 수 있다. 인도에 가본 사람들 혹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시바 인생을 던져는 둘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시바 인생을 던져 인간은, 시바는 인도의 주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브라흐마, 세상을 유지시키는 비시누,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시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도식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도인들이 믿는 우상이 바로 시바입니다. 여기서는 부드럽게 시바라고 썼지만 인도 발음을 그대로 발음하면 시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의 거시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힌두교도인들은 사람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른쪽 귀에다 대고 옴 나마 시바야 하고 만트라를 외웁니다. 옴나마 시바야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나는 시바에게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하면 시바에게 인생을 의탁한다. 즉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의 품으로 나는 귀의합니다. 시바라는 신에게. 그 옴나마 시바야라는 만트라를 우리식으로 시바 인생을 던져라고 제목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시바는 인도 힌두교의 주신 가운데 파괴를 담당하는 신이면서 또한 요가의 창조자로 명상의 신이고요. 그리고 사냐신, 사두라고 그러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들. 시바신을 따르는 힌두교 수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을, 이 사냐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을 갖다가 사냐신 사두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수행자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사냐신이라는 산스크리트어는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 인생을 던져는 현대판 신종 수행자 혹은 순례자라 할 여행자가 인도에 인생을 던지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회에 대한 블랙 코미디다라고 해서 이제 오는 9월부터 인도에서 촬영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인도에 대해서 묘한 애증이 있어요. 인도 현실 사회를 분석해서 고발을 하기도 하지만은 인도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 깨달음은 내 집 앞마당에서도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였는데 저는 엉뚱하게 돌아서 인도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전문가가 됐고 서로 인도로 밥벌이를 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데 저는 일은 서울에 삽니다. 살고 있기는 대구에 삽니다. 대구 모 대학 앞에서 인도 식당을 합니다. 제가 또 인도 요리사 자격증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주방장들은 인도인들이 하는데 그리고 또 인도와 관련된 강연이 있으면 짭짤하게 수입도 올리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타지마할 호텔에서 테러가 있었죠. 뭄바이에서. 그러면 온갖 신문사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써달라. 그럼 저는 앉아서 분석하는 글 쓰고서 원고비 받고. 그러면 때로는 외교통상부나 모 정부에서 모 기관에서 인도하고 뭐 세파 협정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좀 자기네 직원들 상대로 인도의 현실에 대해서 사회 정치 현실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인도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인도의 현실을 이야기하죠. 인도에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도에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포장하면서 하는 게 저에겐 더 큰 수입을 올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미 고통을 체험하고 고통의 지휘자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는 할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인도어는 아닙니다만은 라틴어 경구 중에 되게 좋아하는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인테리오라 테라의 렉스티피칸토 인 베닉스 오클루툼 라피뎀이라는 발음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라. 정유, 깨끗하게 정유함으로써 감춰진 돌을 찾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연금술이 행행했을 때 연금술사들이 하나의 경전처럼 모시던 글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컸고 인도를 통해서 하나의 삶의 마루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고 한 다큐멘터리는 10년 동안 기록해서 2년 동안 편집해서 외국 영화제도 나가고 외국 방송에도 지금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뭐 대중적으로 성공한 감독은 아니지만은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뭐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장이 됐어요. 인도는 저에게 많은 것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이 엉뚱하게 인도가 됐고요. 또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즉 타자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력거꾼 샬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정리하게 됐고 그 감춰진 돌을 찾아서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흑인 모건 프리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불확실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단가요? 나는 결말이 불확실한 긴 여행을 떠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모건 프리만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은 불확실하죠.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인도에서 바라나시 화장터에서 태워지는 수많은 시체가 하루에 200구가 태워집니다.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시체가 태워지는 과정을 몇 날 며칠이고 지켜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막 이런 숱한 학살극들을 봤습니다. 우리 삶의 종착 지점은 죽음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인도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나는 불확실한 결말을 향해서 가는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결말이 확실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유인이라는 말을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삶이 죽음을 인정하니까 삶이 되게 편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관지 천식, 간질, 악성 루마티스 관절염, 지금은 당뇨에, 녹내장애, 그 다음에 간경화에, 그 다음에 신부정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리에 보면 이런 아토피 증세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피부가 견디질 못하니까 이런 매일 피가 나고 그냥 긁는 것도 아닌데 이런 증세가 계속 돌아가면서 벌어져요. 이제 50살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무지막지하게 행복합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뽀대나게 역시 다큐멘터리 하는 감독이랑 좀 폼나게 입었나 싶었지만은 저 이거 이마트에서 9,8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모자 홈플러스에서 7,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양말은 10켤레에 10,000원짜리입니다. 제 몸에서 제일 비싼 건 제 몸에 안에 걸고 있는 팬티가 제일 비쌉니다. 코스트코에서 2만 원에 3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디 가서 행복하다라는데 왜 행복한가 하냐면 저는 그 행복을 깨달았던 순간이 제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나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 사랑을 했고 뭔 이유를 항상 달았어요. 나는 이게 왜 좋아? 얘는 편하니까 좋아. 이게 왜 좋아? 커피는 담배 필 때 커피 마시면 그냥 죽여줘. 항상 이런 이유로 뭔가를 좋아했습니다. 즉 나는 이유 때문에 좋아한 것이 그걸 주체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기관지 천식을 선택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내 간질을 선택했다. 왜? 내가 간질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내 당뇨를 선택했다. 왜? 내가 당뇨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내 악성 루마티스 관절염을 선택했다. 왜? 내가 루마티스 관절염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디스크를 선택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내 아내를 선택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내 큰딸을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둘째 딸을 선택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되게 제 의지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되게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말이 불확실한 자유인이 아니라 결말이 확실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 삶의 과정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만은 17개월짜리 딸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아빠 이럽니다. 전 뭔 소리인지도 그래 오늘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30살 때까지 저는 현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80세가 돼도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며 정유함으로써 감춰진 돌을 찾게 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확실한 긴 여행을 떠나는 자연입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제가 주어진 가난을 선택했고 제게 주어진 기관지 천식이며 간질이며 이런 거를 선택하고 지금도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아시잖아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저리잖아요. 전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저리거든요. 근데도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기쁨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